IWC에는 사실 이제 창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지금 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게 그만큼 다른 때보다 어려워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물론 뭐 이때가 아니어도 제가 사실 창업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을 되게 그 나쁜 얘기, 창업에 관한 나쁜 얘기를 먼저 꼭 하고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 분들도 꽤 계신단 말이에요. 창업은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창업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프랜차이즈 속에는 길이 있다라는 표현에 써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나서서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하고 있고 우수 프랜차이즈를 발굴하려고 여러 그 관계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소위 좋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야 그 프랜차이즈 하나가 여러 명을 먹여 살리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프랜차이즈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A라는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이 1000개다. 근데 정말로 이 A가 좋은 프랜차이즈더라. 그러면 이 1000명은요. 이 A라는 본사 때문에 얼마나 소위 기분 좋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건 결국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소위 여러분 창업자 또는 자영업자에게는 훨씬 더 안전한 창업 환경이 사업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요.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못하면 모든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까 제가 7,0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누가 관리하는 줄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정위는요. 무서운 뭐 기업의 경찰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소위 갑질 못하고 대기업들이 뭔가 속임수를 써가면서 불공정하게 돈 버는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실은 물론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긴 하지만 본사들은 그렇게 규모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아요.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는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좋은 프랜차이즈,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좋은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00개나 되는데 쓸만한 놈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맹본부들이 저를 막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0개가 안 돼요. 쓸만한 브랜드는 1,000개를 예, 저는 1,000개 못 찾을 것 같아요. 저한테 쓸만한 데를 찾아보라고 하면.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워낙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업자 입장에서 자기가 믿음이 안 가는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선택할 때 믿음이 가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는 뭔가를 잘못 알아본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웃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창업박람회를 가요. 창업박람회 왜 갑니까?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러 가는 겁니다. 창업박람회 가요. 가서 이제 몇 군데 브랜드하고 상담도 하겠죠. 상담을 했는데 너무나 정직한 기업 같아요. 너무나 좋은 기업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사인해주고 왔어요. 이게 몇 가지를 잘못한 건지 아십니까? 이분은? 몇 가지를 잘못한 건지 아십니까? 자, 가맹본부의 부스는요. 창업자인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가맹본부는 호랑이고요. 부스는 호랑이 굴이고요.
여러분은 토끼예요. 토끼가 호랑이 굴을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요. 나 잡아먹으라고 소위 스스로 찾아가는 꼴이라고요. 왜냐하면 가맹본부는요. 창업자가 찾아오면 전부 돈이거든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창업자는 전부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도 얼마나 많이 되는 줄 아세요? 당장 생기는 돈이 한 1, 2천만 원? 장기적으로 생길 돈까지 계산하면 한 1억까지도 평가를 해줘요. 1억 이상도 평가를 해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촌치킨이라는 브랜드 다 알죠? 교촌치킨 다 아시죠? 교촌치킨은 가맹점이 한 1,300개, 1,200개 정도 됩니다. 대략 그냥 1,000개로 잡자고요. 계산하기 쉽게. 근데 교촌치킨이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4천억 됩니다. 이거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장돼 있잖아요. 교촌치킨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맹점 1,000개짜리가 4천억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가맹점 하나가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4억짜리라는 얘기, 4억짜리.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촌치킨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4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맹본부에게 창업자가 본사를 찾아와서 또는 부스에 찾아와서 아장아장 되는 거죠. 그것도 멋 모르는 창업자가, 준비도 안 된 창업자가, 정보도 없는 창업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계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스스로 찾아간 토끼를 제가 비유를 하는 거라고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 호랑이가 필요해서 찾아갔다면 충분히 많은 거를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정말로 그 호랑이가 나를 안 잡아먹을 호랑이인지를 다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찾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왜? 아까 제가 이렇게 전제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회사 같아.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회사 같아. 장사가 어느 매장에 초대도 해봤는데 초대를 해서 가봤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이 있는 게 뭐가 대수예요? 안 되는 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창업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걸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라고 하는 게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잘 쓰면 분명히 약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해서 창업을 하면 엄청난 약이 돼요.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돼요. 여러분이 불량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원칙을 안 지켜버리면 프랜차이즈가 절대로 약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려면 프랜차이즈를 조금은 알아야 돼요.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거면서 나는 프랜차이즈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본사를 활용할 줄 알아요. 이용할 줄 안다고요. 그 환경을 이용할 줄 안다고요. 자, 여러분 근데 프랜차이즈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프랜차이즈는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공통점들.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고, 브랜드를 같이 쓰고, 본사가 아이템을 다 만들어 놨고, 가끔씩 메뉴도 만들어주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직원이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걸 슈퍼바이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걸 뭐 하나하나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음식점이든 편의점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런 사업을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공통점이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종의 동업이에요. 여러분이 원래는 혼자서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본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본사하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파리바게트 가맹점을 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파리바게트 본사하고 동업으로 빵집을 창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교촌치킨을 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교촌치킨 본사하고 동업을 해서 치킨 가게를 하나 내는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사는 여러분의 동업자라고요. 그래서 그 동업자를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동업을 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가정하지 말고요. 그냥 동업을 할 거라고 치자고요. 돈이 없어서, 돈이 좀 부족해서. 근데 그 동업자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양아치라고 쳐보자고요.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는 양아치인지 몰랐어요. 선택하고 창업을 하고 났더니 이 동업자가 양아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본사를 선택할 때는 나쁜 놈인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6개월 후나 1년 후가 돼서 알아요. 내가 선택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량품이었다라는 걸. 그러면 이때는 후회를 해도 늦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업자를 선택한다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줄에 써놓은 게 있어요. 가맹점 창업의 성공 제1법칙. 여러분 중요한 건 성공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외울 것도 아니고 성공 제1법칙.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거냐?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딱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걸 꼽을 거예요. 이게 뭔데요? 성공 제1법칙이 뭔데요? 이게 뭐냐면 가맹본부를 여러분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맹점 창업을 할 때 가맹본부는 여러분의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무기라고요. 가맹본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무기를 잘 골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무기, 여러분이 전쟁터에 가는데 총들이 쭉 있어요. 근데 총을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고장난 총들이 섞여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떨 거예요?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총을 고를 줄 모른다고 쳐보자고요. 대충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전쟁터 갔는데 안 나가는 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똑같다고요. 가맹본부를 여러분이 골랐는데 그 가맹본부가 고장난 가맹본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고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총을 쏠 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쏴야죠. 여러분에게 칼을 줬어요. 전쟁터 나가라고. 조선시대예요. 칼을 줬어요. 칼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무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면.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무기를 써먹을 줄 알아야 내가 사업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써먹을 줄 모르면 무기를 옆에 가지고는 나갔는데 무기를 안 써먹고 맨몸으로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가맹본부가 여러분의 무기예요. 여러분 사업에 써먹으라고 가맹본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까 뭐라고 이런 예를 한번 드렸었죠. 가맹본부하고 원수 척지고 살아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하고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그럴 때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써먹어요? 가맹본부가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겠다고 해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미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맹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직접 도와주겠대요. 근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미운 거예요. 본사 직원들이 미운 거예요. 오지 말래요. 본사가 프로모션 한번 하자고, 뭔가 이벤트 한번 하자고 하는데 본사를 못 믿는 거예요. 이벤트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벤트에 참가를 할 텐데 본사가 나한테 믿음을 못 줬어요. 본사가 이벤트 한번 하자고 하면 에이, 니들 돈 벌라고 이벤트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못 써먹는 거예요. 실제로 가맹점이 본사를 이렇게 못 써먹으면 혼자서 창업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가맹본부한테 줘야 될 돈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가맹점 창업을 할 때
가맹본부가 여러분에게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잘 써먹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써먹어? 내가 지금 힘들지? 써먹어야 되겠다. 가맹본부. 야, 좀 와서 도와줘. 내가 뭐가 안 돼요. 그 가맹본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요. 가맹본부가 신메뉴 만들었다고 하면 신메뉴를 가맹본부가 나한테 신메뉴를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어떤 가맹점은 이 신메뉴를 만들어줘도 그냥 신메뉴가 메뉴판에 추가는 되었는데 매출이 안 오를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가맹점이 되면 안 되죠. 가맹본부가 신메뉴를 만들어주면 나는 이 신메뉴를 이용해가지고 매출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해요. 보통은 가맹점주들이. 그냥 본사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고 본사가 미워지면 그냥 본사를 싫어만 하고 욕만 하고 써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저는 가맹본부를 못 써먹는 가맹점주가 가장 바보 같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그 본사를 산 거거든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가맹금을 주고 산 거거든요. 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가맹본부를 못 써먹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사업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맹본부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창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할 때만 써먹는 게 아닙니다. 창업할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내내 여러분이 그 사업을 접을 때까지 가맹본부를 써먹어야 된다. 그걸 제가 성공 제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가맹본부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선택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여러분이 써먹을 만한 무기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검증해야죠. 그죠? 전쟁터는 여러분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무기를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무기인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서 선택 시점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근데 여러분이 일단 결정하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가맹본부를 밀어내기보다는 가맹본부를 써먹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맹본부가 좀 미워도요. 내가 일단 선택을 했으면 이뻐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직원 하나를 뽑았어요. 직원 얘가 일을 이상하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그 직원은 막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요. 차라리 이 직원이 빨리 나가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직원이 계속 남아있는 한 이익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장점을 요즘 뭐 직원들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나가긴 하나요? 장점을 찾아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죠. 어차피 내가 이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면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 직원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가맹본부가 예를 들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저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창업교육인데 창업시장을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요즘 코로나가 터지니까 창업자가 없어진 것 같죠? 창업을 안 할 것 같죠? 네. 취업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창업을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더 많다고요. 물론 더 신중해지고는 있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쨌든 시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창업이 어렵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많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힘드니까 창업에 대해서 경계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어차피 창업을 할 거라면 더 적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만 있다면 돈을 안 들이고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보면 자영업이 돈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 자영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찾아보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아이템들을 못 찾으니까 자영업 창업, 그래도 음식점이 쉽지라고 생각하고 음식점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식점은요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꼭 모든 경우가 똑같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2000년에 우리 회사를 만들 때 저는 제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당시 저는 음식점을 만들고 싶어도 음식점을 못했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누구한테 투자해달라면 투자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때 뭐 제 나이 아주 어렸을 때니까 어린 친구가 음식점 하겠다고 지는 1000만 원밖에 없다고 나머지 돈 투자해달라면 누가 투자해주겠어요? 안 해줬겠지.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2000년에 제가 이 회사를 만들 때쯤 저는 음식점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히려 음식점 사업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어찌 보면 현명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 얘기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유경제 시스템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유경제 하면 뭐 예를 들면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에 의해서 탄생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공유경제를 여러분한테 써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써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공유경제는 별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써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나 혼자 써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창업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면 개인 지도겠죠. 그럼 예를 들면 돈을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공유경제예요. 공유경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은 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프랜차이즈가 공유경제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했죠. 가맹점의 입장에서 가맹본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감시자 역할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본사가. 그러면요, 다른 가맹점들하고 힘을 합해서 바로잡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일종의 공유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막 긴장해 버릴 수도 있죠. 가맹점들이 모여가지고 막 나한테 대항하겠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서 본사가 더 좋은 방향을 본사에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사 직원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가맹점주는 100명이에요. 이 100명이 같이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본사가 더 잘 갈 수 있는지, 우리 본사가 어떤 메뉴를 만들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사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매번 해가지고 답을 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맹본부가 나빠질 리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공유경제거든요. 이런 게 공유경제라고요. 본사에서 직원 하나를 뽑았어요. 메뉴 개발자래요. 가맹점주들이 메뉴 개발자, 야 네가 메뉴 개발자니까 네가 이제 우리한테 신메뉴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너한테 협조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것과 메뉴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괜찮은 메뉴 개발자가 왔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야 되겠다. 그럼 얘는 실력 있는 메뉴 개발자니까 더 좋은 메뉴를 많이 만들어줄 거야. 내가 아이디어를 더 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공유 경제를 기가 막히게 써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로 공유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널리고 널렸어요. 심지어는요, 창업을 공유 경제로 활용해서 창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접속해 있어요. 우리 15명이 모두 창업자라고 치자고요.
아이템을 찾고 있는 창업자라고 치자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모두 똑같은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A라는 프랜차이즈예요. A라는 브랜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A를 창업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본사에 연락을 해서 협상을 해요. 야, A, 너네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들이 우리가 모여보니까 15명이나 된다? 15명이 다 지역은 다른데 우리 15명이 전부 다 너네 브랜드에 관심이 있거든? 야, 우리 가맹비 받지 마라. 우리 15명이 전부 다 네 브랜드로 창업을 할 거니까 가맹비 받지 마라. 본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본사 대표면 가맹비 안 받아요. 만약에 15개가 동시에 생길 거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맹비라 해봤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아까 본사에게 가맹점은 얼마 가치가 있다고요? 교촌치킨은 4억. 일반 프랜차이즈들은 1, 2억. 적게 잡아도 5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개가 저한테 와가지고 15개의 가맹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본사 입장에서는 수억 원이 생기는 거예요. 10억이 넘게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가맹금 그거 못 깎아줍니까? 깎아주지.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창업 아이템 공동구매라고 불러요. 이거 창업 아이템 공동구매죠. 이게 뭐냐면 공유경제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는요. 공유경제가 일상에서 벌어져요. 일상에서. 여러분 이런 아파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에 가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침 식사를 제공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침밥 집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품질이 안 좋으면 안 가겠지만 품질이 너무 좋은데 돈을 안 받거나 돈을 1, 2천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거기서 안 먹겠어요? 이걸 보통 어디서 하죠? 노인분들을 입주시키는 실버타운에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요. 이게 뭐예요? 공유경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사업 모델이 되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기 저희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교육을 만들면 지역센터 대표님들하고 함께 그 교육을 활용하잖아요. 공유경제라고요. 공유경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나 우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공유경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정부가 여러분 상권에 있는 사업자들이 상인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노력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주기도 해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1,000만 원, 2천만 원을 공짜로 주기도 해요. 뭐 하라고? 마케팅 하라고. 왜냐하면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공유경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공유경제를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과 관련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요령이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공유경제를 좀 강조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공유 자산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유경제를 좀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아까도 제가 이건 이미 얘기했죠.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분에게 가져올 것들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위 성공 비법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여기다 썼으니까 비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이 뭘 좀 신경 써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비법을 얘기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제가 뭔가 비법을 얘기해 주길 바랄 수 있고 비법이란 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 생전 처음 듣는 것 이렇게 자꾸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못 써먹고 있었던 활용하고 있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게 비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아예 제목을 비법을 찾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자꾸 비법만 찾지 말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킬 걸 지켜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써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음식점 창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뭔 얘기했죠? 단체 도시락 얘기했어요. 단체 도시락.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네요. 그죠? 단체 도시락. 여러분 단체 도시락이 비법이에요? 단체 도시락이 비법이냐고요? 음식점에서 단체 도시락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게 비법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음식점 사장님들이었다면 저한테 단체 도시락의 몇 가지 장점 이야기를 듣고 단체 도시락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체 도시락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체 도시락 나는 별거 도시락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도시락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지도 안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도시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시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도시락도 같이 해보라고 해서 도시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네요. 여러분 뭐죠? 그 배달의 민족에서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네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도시락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도시락이 얼마짜리냐면 6,000원짜리예요. 바빠 죽겠는데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도시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요. 그분들한테 도시락 한번 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실생활도 모르고 이런 소위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도시락을 경험해 본 거예요. 도시락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자, 이분에게 단체 도시락을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 도시락은 그래서 미리 주문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쁘지 않을 때 도시락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너무 적은 분량은 주문을 안 받는 거예요. 10인분 이상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영업 방법이 돼요.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소위 물량이 좀 크게 들어오니까 좀 멀리 배달을 해줘도 문제가 안 돼요. 치킨이나 피자는 반경 몇백 미터, 길어야 1km, 2km겠지만 단체 도시락은요. 옆에 도시까지 갖다 주기도 해요. 제가 천안에서 도시락을 되게 잘하시는 사장님, 꽤 유명한 음식점이거든요. 천안에서는 도시락도 요즘 도시락으로 되게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옆에 도시에서 주문이 와도 갖다 준대요. 왜냐하면 안 갖다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락은 바쁘지 않을 때 만들 테고 식재료도 미리 주문 들어온 메뉴가 정해지기 때문에 식재료도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갖다 주면 돈이 왕창 들어오는데 안 갖다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점을 알게 됐고 이런 장점을 만약에 도시락에 관심이 없었던 음식점 사장님이 이 단체 도시락을 해야 되겠다고 맘먹었다면 이분에게는 이 단체 도시락이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써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걸 잘 써먹게 되면 비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을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외관 관리라는 게 있어요. 외관 관리. 외관 관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관 관리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멋있게 만들어서 소위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자는 게 외관 관리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음식점으로 따져보자고요. 아니 오늘은 음식점으로 따져보지 말자고요. 그 슈퍼마켓이라고 쳐보자고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외관 관리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슈퍼마켓 사장님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눈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매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살 것도 없는데 우리 매장에 들어올 리 없잖아요. 쑥 지나가겠죠. 그럼 슈퍼마켓 사장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 매장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매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가장 먹음직한 과일, 그날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먹음직한 과일을 전면에 배치하거나 가장 신선해 보이는 채소를 전면에 배치하거나 또는 새롭게 들어온 상품 중에 되게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매장 밖에다 깔거나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그죠?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이게 일종의 밖에 있는 고객들의 눈을 공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이걸 저는 외관 관리라고 불러요. 결국 고객의 눈을 공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오늘 되게 맛있고 저렴한 과일을 전면에 매장 밖에다 디스플레이를 해놓아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게 참외였다고 치자고요. 이 참외 얼마예요? 맛있게 보이네요. 가격 되게 싸네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참외도 사가지고 가고 그날 저녁 소위 찬거리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외관 관리고요. 장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객의 눈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평소에 하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외관 관리는 인테리어라고만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할 때만 밖에서 잘 보이게 예쁘게 보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외관 관리는 매일매일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동산에 집어 들어가면 사무실 얻으러 가거나 집을 얻으러 가면 부동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 밖에 막 매물들이 여러 개의 매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 이런 곳에 오히려 주목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외관 관리예요. 편의점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편의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델리만주라고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 델리만주로 일종의 창업을 하고 싶은 분이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분이 편의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델리만주 기계를 좀 사가지고 델리만주로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다. 편의점 사장님 편의점 자리에 공간을 좀 밖에 내주면 내가 거기서 델리만주로 장사를 좀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부탁을 하면 오케이를 할까요? 근데 이 편의점 사장님이 달갑지는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어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내줬어요. 내주면서 걱정을 했죠. 이것 때문에 혹시 편의점 매출이 줄면 어쩌나. 그런데요,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델리만주를 편의점 앞에 설치했더니 델리만주 매출이 편의점 매출의 40%까지 올라갔고요. 편의점 매출의 40%까지 델리만주 이 사장님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편의점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언뜻 보면. 그런데 편의점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바로 외관 관리에 그 기능이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편의점은 오가다가 그냥 내가 건전지 사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건데, 이 편의점은 델리만주를 밖에서 구워주면서 냄새까지 풍기면서 오가는 사람을 잡아 제꼈던 거예요. 끌어드니까 이 사람이 델리만주를 팔면서 뭐가 같이 팔려요? 편의점에 음료가 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기능이 작동한 건데 이게 일종의 외관 관리 같은 기능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음식점을 해도 외관 관리는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슈퍼마켓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오가는 사람, 내 매장을 오가는 사람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은 외관 관리라는 중요한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외관 관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 언제만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창업할 때만. 창업할 때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간판을 달아야 되니까 그때는 외관 관리를 신경 써요. 왜? 예뻐야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인다는 걸 알거든요. 눈에 잘 띄게 뭔가를 해야
고객이 늘어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는 외관 관리를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게 끝나면 그다음부터 외관 관리에 관심이 없죠. 근데 외관 관리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외관 관리죠. 음식점에서 현수막을 걸든 POP를 달든 새로운 메뉴를 달든 뭔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내가 어떤 특정 메뉴를 특별히 싸게 팔 거야 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요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여러분 그 카페들 중에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파는 데들 있죠. 그게 일종의 외관 관리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물론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고객 관리 기능도 해요. 그 매장에 왔던 손님이 여기는 커피가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커피 맛도 나쁘지 않아. 그럼 이건 고객 관리 기능이 작동을 하지만 그 카페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메리카노가 1,000원짜리라는 거를 보고 들어와서 커피 하나 주세요라고 했다면 그건 외관 관리가 작동한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고객의 눈을 공략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관 관리가 중요한 비법이 될 수도 있겠더라. 특히나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특수상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하실 계획이 있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할 계획이 있다면 외관 관리의 중요성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타필드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롯데몰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제2롯데월드에서 장사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지하철 역 내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할 때는 외관 관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출에. 근데 이거를 강조해 주지 않으면 외관 관리라는 개념을 아예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법이라고 하는 거 별게 아닌데 여러분이 활용 가치가 있으면 비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비법들을 여러분이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이미 근데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성. 그죠? 수익성.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수익성은 먼저 따져봐야 된다. 창업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 버는지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기 전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걸 수익성 분석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익성 분석을 할 때는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거기 지금 두 번째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감가상각비라고 써놨어요. 이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여러분 인테리어에 1억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인테리어에 1억이 들어가면 그 1억 원은요. 바로 그 다음부터는 돈으로 나가진 않아요. 창업할 때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1억 원은 그냥 인테리어를 여러분이 1억 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1억 원을 인테리어로 하면 그 다음부터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해서 인테리어에 들어간 만큼을 비용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 돈에서 이 인테리어에 들어간 돈을 한꺼번에 빼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빼주든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빼준다고 하면 100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를 빼주는 건데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모르면 이게 비용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비용이라고 빼고 100만 원은 내가 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으로는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창업할 때 이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전부 다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번 돈이 아닌데.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정확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창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수익성에 그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업 비용이에요. 창업 비용. 권리금도 창업 비용에 들어가겠지만 창업 비용과 권리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창업을 하면 여러분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창업비를 많이 들여서 창업하면 위험하냐면 감가상각, 그러니까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보통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면 감가상각비가 커져서 장사가 똑같이 돼도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창업할 때 창업비용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창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다. 정말로 애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하기 전에 정확하게,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얼마 버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지,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익을 계산해 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창업을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지만 100명의 창업자가 있으면요. 그 100명의 창업자 중에 이 수익성 분석을 안 하고 창업하는 사람이 90% 이상이고요. 또 그 많은 창업자들이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을 착각해요. 실제로는 자기가 300만 원만 벌 수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익성 분석을 안 해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창업을 하면서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창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창업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그냥 당구장 표시로 써 있는 걸 먼저 설명할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인수해서 창업하면 창업비가 싸진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교촌치킨으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창업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촌치킨으로 창업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본사에 찾아가서 가맹계약을 하고 교촌치킨이 없는 지역에 교촌치킨 매장을 새로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전국에 교촌치킨 1200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내가 인수할 수 있는 매장을 찾아가지고 그 인수할 매장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 교촌치킨만 가지고 예를 들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많아요. 창업자가. 몇 배로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촌치킨 창업만 가지고 예를 든다면 신규 창업자보다는 인수해서 창업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인수해서 창업할 때는 본사가 보통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창업 비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뭐냐?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 왕창 들어가죠.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인수할 때는 오히려 창업 본사에다 내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은 장사가 잘 되니까 처음부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좀 더 주더라도 처음부터 이익을 내는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면서.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인수창업의 장점일 수 있어요. 제대로만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방법은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을 싸게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은 장사가 안 되는 매장대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매장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그 매장 점주가 경영을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매장을 인수한다라는 얘기는 점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점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매장이 점장이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었는데 여러분이 점장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장사가 안 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잘 바꿀 수 있는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 창업 비용도 줄이고 장사도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가맹본부를 찾아가서 현재 이 매장이 없는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찾아가지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이익을 내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장사가 좀 안 되는 매장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매장. 그런 매장을 찾아서 창업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창업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창업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인수 창업을 좀 먼저 설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어떤 경우냐면 인수를 해서 업종을 바꿔버리는 사례예요. 이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김치찌개 전문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원래는 창업을 못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서 싸게 인수할 수 있는 매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바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전문점, 제가 앞에서는 우리 가맹점을 인수하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매장을 찾아가지고요. 그런 매장들 중에 장사가 좀 안 되는데 이런 데를 찾으면 운이 좋으면 보증금만 가지고도 인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만 들여서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이 매장을 김치찌개집으로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바꿨더니 실제로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창업을 했는데도 돈이 5,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창업 비용이.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창업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창업 방법도 여러분을 보다 안전하게 창업을 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